북한군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이후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외통위와 정보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시스템이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맞짱 토론. 오늘은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 사건의 주요 쟁점과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과 늑장 대응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총공세를 펼쳤고요. 문 대통령의 47시간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의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안보 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처참하게 앗아가는 재앙이 됐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사건이 공개된 것을 지적하고 사건이 진행된 시간대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통령의 47시간의 침묵 사유, 대통령의 대응 조치 내역부터 소상히 밝혀져야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관계 장관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야만적으로 살해된 만행이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TF를 구성해 정부의 초동 대응과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문 대통령이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늑장 대응과 발표 지연, 문 대통령의 행적 등이 올해 국정감사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북한의 만행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남북관계를 우려하며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예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어떤 이유에서든 북한의 야만적 만행은 용납될 수 없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켜서 북한 만행에 대한 대한민국 국회의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과 결의를 세게 알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결의안 채택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 계획입니다. 앞서 국방위에서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제안으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무력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만행을 명백한 무력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을 향해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우리 정부를 향해선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만행에 대해 여론의 분노가 커지자 선제적 대응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른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 조치의 재가동이 이번 사태의 교훈이라고 말했고, 김경협 의원은 반복되는 서해안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확고한 국방태세와 더불어 조속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다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서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북한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측에 통지문을 보냈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측이 말한 사건 경위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 내용과 일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격으로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파악된다는 국방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 만입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다만 국방부가 발표한 사건 경위에 대해선 일방적인 억측이라며 커다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계 군무 규정에 따라 불법 침입자를 사격했고 소각한 것은 시신이 아니라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규칙에 정확한 이해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이유로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군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즉각적인 답변과 김 위원장의 직접 사과에 대해선 이례적이라면서도 북한의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느낄 수 없는 통지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었는데 규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사소한 실수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통지문대로라면 우리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긴급 현안 보고를 통해 이번 사건을 짚었습니다. 여당은 정부의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야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 통지문이 과거 사례와는 달리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북측 나름의 조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그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이렇게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여당은 그러면서도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시스템이 실패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북한 사랑 같아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이 과정에서 탈북자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돼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가해자 편에서 또 가해자 입장을 어떻게 좀 국민들한테 좀 잘 납득시킬까 이런 방향에서 이야기하시느냐. 저희 여당 의원들의 사고와 인식을 모독하고 폄훼하는 겁니다. 오늘 국군의 날 대통령 기념사를 두고도 야당은 북한 규탄과 항의를 담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군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인 만큼 현안은 별도로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맞섰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도 국가정보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 공무원이 사살된 것을 미리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민주당의 전 민주당의 이상직 의원이 당을 탈당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상직 의원 논란 관련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고요, 강 기자.
네, 어제 이상직 의원 탈당 소식 전해드렸죠. 예. 네, 이 의원 어제 기자회견에서 선당 후사 자세 강조하면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다, 문제를 해결하면 되돌아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랬죠. 네, 그러자 이 탈당이 소속 정당 회피 수단이냐, 꼬리 자르기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민주당이 이 비판을 의식한 듯 회피성 탈당자가 복당할 때는 복당 심사 시 불이익을 주는 그런 당원 당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하. 현재 민주당 당규엔 당에서 제명된 자나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 5년간 복당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강무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복당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하는 예외 사항을 뒀기 때문에 예. 사실상 내부에서 허락하면 언제든지 복당이 가능한 셈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천 봉쇄를 하겠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이 의원을 김홍걸 의원과 함께 윤리감찰단 제1호 조사 대상에 올렸었죠. 예. 그런데 이상직 의원이 갑자기 탈당을 하면서 윤리감찰단 조사 결론이 내지 못하고 멈추게 됐습니다. 윤리감찰단 규정은 당 고위 당직자 등으로 당 소속이 아니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게 해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사람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 시효 여부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당원 자격심사위를 통지하게 되고 그러면 심사위는 복당심사 시 이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민주당 김홍걸 의원과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재산 축소 의혹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충돌 문제 그리고 재산 신고 문제 해결하겠다며 네. 민주당 내 개혁 추진 정치개혁 TF를 발족했습니다. 예. 사실상 관련 논란이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조수진 의원 겨냥한 건데요. 상대당 문제 있는 의원들을 겨냥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말을 한 브리핑에서도 이상직 의원 발언은 거의 없었는데요. 예. 네, 여기 TF에서 오늘 추진하는 문제 해결 방안 그 윤곽 조금 드러났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 신고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우선 국회의원 당선 전으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클 경우에 선관위가 강제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합니다. 지금은 신고액 차이가 커도 선관위가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또 예비 후보 시절 신고한 재산이 최소 6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했는데요. 현재는 예비 후보일 때 재산이나 납세 기록을 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하게 돼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자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이후 개인정보를 이유로 그 내역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거일 이후에도 그걸 공개하도록 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 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차이액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TF 발족 하루 만에 구체적 안이 나온 건 같은 논란에 있는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인데요. 앞서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탈당을 꼬리 자르기 하고 비판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상직 의원이 탈당하게 되면서 약간 민망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신들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윤리 문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선거법 개정, 당원 당규 개정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민주당에서 보완 뭔가 조치인가 개정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박덕흠 이상직 의원이 이해충돌 위반 의혹에 탈당했죠. 박 의원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이해충돌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300명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방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때도 입법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가 바뀔 때마다 터져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위반 논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은 지난 5년간 국토위에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 수주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은
외통위 소속이면서 남북경협 테마주를 보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복지위 활동과 삼성물산 사회이사 출신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활동도 논란입니다.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내의 이해충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안을 만들어서 최고위원회에 올려서 국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저희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 배정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도록 하고. 하지만 실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전수조사 주장이 나왔지만 여야가 상대당의 이해충돌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만 벌이다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TF를 구성한 데 이어 이해충돌 방지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고 국민의힘도 적극 논의에 나서겠다며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 범위입니다. 상임위와 관련해 과거에 직을 맡았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위반이 성립될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져 의원들의 전문적인 의정 활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16가지 직무 유형을 구분한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고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 결과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된 이해충돌 방지법. 이번 국회가 스스로의 자정 노력으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시가 9억 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 연금 지급액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재산 축소와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당선 전후로 재산 신고액 차이가 클 경우 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예비후보 때 신고한 재산 내용을 최소 6개월 이상 공개하는 조항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전 재산 공개 때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난 김홍걸 의원을 제명한 바 있습니다. 연평도 해상 인근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형인 이래진 씨가 내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면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방부는 동생이 우리 해역에 머물렀던 30여 시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 없이 동생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만나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9월 25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퇴임했습니다. 대표 취임 후 1년 2개월 만인데요. 심 대표는 지난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의당의 빠른 혁신을 위해 조기 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더 필요했는지 더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책임져야 할 무게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후배 동료들과 나눠 들고자 합니다.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정의당 대표를 지낸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1년 2개월간 또다시 대표직을 맡았던 심 대표. 지난 총선 결과를 비롯해 미완으로 남은 정치 개혁 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퇴진을 선언했습니다. 심 대표는 혼신의 힘을 쏟아부어 이뤄낸 개정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며 개혁 공조로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기 퇴임은 선거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정의당이 하루빨리 시즌2로 전환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라며 진보 정치 2세대가 될 차기 당대표에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초심으로 돌아가 낡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시민들의 삶의 복판에 정치를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심 대표가 물러나면서 심상정, 노회찬 이 두 사람으로 대표돼 온 진보 정당 1세대 지도부는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정의당은 오는 27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요. 새롭게 탄생하는 진보 정치 2세대는 또 지금의 정치권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EBS 인기 캐릭터 펭수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동안 인형으로만 활동을 하고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던 캐릭터인 만큼 국감 참고인 명단에 펭수가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정작 펭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오늘 펭수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회 과방위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E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펭수 캐릭터 연기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펭수의 출석을 신청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연기자의 처우와 급여 등을 점검하고 EBS의 자체 캐릭터 사업들의 전반적인 수익 배분 구조 등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 황보 의원은 펭수가 원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 의원, 오늘의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주변에서 많은 연락을 받았다. 펭수를 국감장에 부르지 말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제가 관심받고 싶어서나 펭수를 괴롭히고자 함이 절대 아니다. 수익을 어떻게 분배받고 있는지, 대우는 잘 받고 있는지, 혹사시키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려는 의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참고인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는 만큼 펭수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데요. EBS 측은 펭수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펭수의 출석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감 본질에 맞지 않는 이벤트성 요청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현안이 산적한 만큼 외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인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보는 뉴스젠의 금요일의 맞짱 토론입니다. 네, 북한군이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불태운 사건 정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지금 논란인데요. 오늘은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늘 날카로운 분석해 주시는 두 분입니다. 김경진 전 의원, 이상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12년 전 2008년에 그 박광자 씨 금강산에서 피격 사건 그것도 상당히 큰 일이었는데 이번은 더 심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일단 북한 당국이 첫째는 인권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기준, 국제법 준수에 대한 의지라든지 그런 인식이 전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사건의 과정이라든지 경위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어쨌든 코로나 예방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무 무장도 하고 있는 비무장 민간 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준 사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2018년에 판문점과 또 백두산에서의 서로의 화합의 행사까지 치렀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 행사를 치렀으면 사실은 그런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왔어야 되는데 북한 내부가 워낙 이게 탑다운 체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위에서 코로나를 위해서 국경 전역을 봉쇄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치든지 취하라고 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 밑에서 워낙 경직되게 집행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게 북한 전역이 인권 특히 이 국제법에 대한 이런 침해 또 의식이 전혀 없어서 이번 사태가 생겼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있어서 네. 남북 관계가 사실은 정상화되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후에 파장과 대처 전략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고요. 네, 2008년 박광자 씨 사건 이후에 북한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 출범해서 3년이 넘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굴종적인 모습까지 보여가면서 나름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신뢰관계 구축은 했지만 그게 허상이었다는 걸 명백히 보여줬다. 북한은 그렇다 치고요. 도대체 22일 낮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그 순간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뭘 했는지 국민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종됐다는 사실 대통령 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어제 오후 5시 15분에서야 비로소 매우 유감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날 오전에 23일 오전 대통령은 사살당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도 대통령 입장은 33시간 뒤에 나왔고 대통령은 22일 밤에 우리 공무원이 사살당하기 3시간 전에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포착돼서 그런 상황이다.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 우리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지시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뭐라 그럽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 군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한군이 사살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정부와 군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대처 방식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나름대로의 상당히 조금 고민스러운 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국방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어느 경위로 얼마만큼 정확했을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어떻게 보면 판단과 분석이 이루어져야 정부의 대처 내용이 사실은 적절했는지 부적절했는지 이 부분이 좀 판단이 될 터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지금 정확한 내용이 밖으로 밝혀지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상당한 고심이 있었고 대통령 이전에 강요들이라든지 국가안보회의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과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렇게 무슨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야당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네, 침묵하고 있던 북한이 오늘 입을 열었는데요. 정부 발표와는 다른 입장을 보였습니다. 신분을 확인하고 불응해서 도주해서 사격을 했고 부유물만 소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미안하다. 이 말 빼고는요, 사실은 전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분노를 북한의 그 통지문으로 잠재울 수 없다. 굉장히 무책임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북한은 또 게다가 우리 쪽에, 아니, 대한민국의 군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행을 했느니, 응분의 대가를 치르느니,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오히려 우리한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요, 북한군이 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살했다는 걸 아직 인정하지 않고요. 가로에다가 추정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신을 불태웠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부유물이 있어서 태웠고 시신은 사라졌다. 총격을 가한 뒤에. 이런 변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나 지금 정부의 소위 대통령한테 외교안보 이쪽 북한 분야에 충원을 하는 분들은 북한이 이 정도 한 거는 엄청난 변화다. 이걸 계기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북한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를
23일 아침에 보고받은 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새벽에 회의를 했습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대통령께 알리지도 않았어요. 매우 무책임하다. 그렇다면 23일 오전 1시 반쯤 있을 유엔 총회에 대통령이 보낸 화상연설, 그 내용은 아마 뭐 장관들 알고 있었겠죠. 정전선언을 강조하는 내용. 이걸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저는 즉시 NSC 국가안보회의 제가 소집하고 유엔에 연락해서 대통령 연설 일정 하루 정도 미루고 연설 내용 대폭 수정했을 겁니다. 그게 국민을 생각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북한이 일단 이제 그 우리 국방부가 발표했던 내용하고 좀 사건 경위가 조금 다르고요. 네. 또 이제 이상일 의원은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 경위 중에 결정적으로 다른 게 현장에서 북한군이 우리 공무원을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몇 시간을 잡고 얘기를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 쪽 얘기하고 북한 쪽이 전통문 얘기가 좀 상당히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망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제 그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분명한 조사가 특히 국회의 국방이나 정보위에서 필요하다면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보고받고 판독을 해야 될 좀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쪽의 얘기가 국방부 쪽의 얘기가 상세하고 좀 더 이렇게 이 명확할 가능성이 높고 북한 측의 얘기는 뭐랄까 좀 말끝이 흐린 것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 책임 회피적 또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추가 질문드린다면은 지금 부유물 시신은 안보에서 부유물에 대한 불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북한의 스타일로 봤을 때 만약에 시신이 안 보인다면은 수색해서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사실은 남북한 간에 같이 시신 수색을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뭔가 좀 진심 어린 의지가 느껴지겠죠. 한 말씀만 드리면 부유물을 왜 태웠느냐? 방역 때문에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의 그 시신을 찾지 않을 리가 없죠. 찾아서 방역을 위해서라도 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북한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금요 토론은 마치 지금 이제 이 문제가 터져서 이 분야 또 전문가이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조작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오늘 얘기하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북한에 지금 이제 사과 통지문을 보냈는데 사건 경위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국방부 발표하고 다르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 오늘 온 통지문을 보면 뭐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일어나서 종결이 되었는지 사건 개요에 대한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 국방부가 한 표현에 대해서 좀 섭섭함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세 번째 얘기한 것이 이제 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게 처리를 할 거냐, 그래서 훨씬 더 차후 대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사과,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분이나 썼으니까요. 사과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체 분량 중에서 한 반 정도가 사건 개요예요. 그런데 사건 개요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저는 이제 한 서너 가지를 봤는데요. 첫 번째 시간상의 차이가 존재를 해요.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건 15시 30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얘기하는 저녁이라고 그랬거든요. 22일 저녁. 시간의 차이가 있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15시 30분은 훤히 다 보여요. 저녁은 잘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게 첫 번째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월북했다라고 우리 국방부가 어찌됐든 감청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북한은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다 정도만 얘기하고 그 뒤에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국방부 얘기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 차이는 부유물인데 여기서 부유물을 이제 타고 갔겠죠. 부유물 없이 어떻게 38km를 헤엄쳐 가겠어요. 28시간 동안. 출발할 때 가져갔건 아니면 중간에 확보했던 간에. 그런데 지금 아니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영해에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고, 네 번째는 부유물의 소각인데 북한에서는 부유물을 소각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 장관이 표현한 걸 보면
그날 10시 11분부터 40분 동안 불빛이 간척이 됐다. 네. 한번 보시죠. 부유물을 소각하는데 40분이 걸릴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실상 A씨라고 하는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게 지금 북한에서 말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고 조사 4가지 차원에서 남북한이 서로 하는 얘기가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상일 의원, 이제 정부의 대응 조치 관련 넘어가기 전에요. 지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사과를 두고 역대 해왔던 것 중에 그래도 상당히 진심 어린 사과다라고 여권의 일부에서 반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권의 일부에서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또 이걸 계기로 뭐 이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무슨 긍정 신호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일방적인 희망 사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미 지적했지만 그 통지문 내용 자체가 미안하다는 말은 있을 뿐이지만 북한의 잘못은 없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우리 쪽이 공동조사하자고 해도 아마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걸로 인해서 남북 관계가 무슨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의 이 단호한 태도, 단호한 대응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 또 국제사회의 북한의 만행이 계속 알려지면서 지금 국제사회가 굉장히 규탄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분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런 의도에서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가능성을 놓고는 정부 당국은 월북 시도가 확실하다. 그리고 유족 측은 당국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사전 징후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인데 이 잦은 월북 가능성 먼저 김경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발표까지 포함해서 지금. 글쎄 이제 북한에서는 뭐 잦은 월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통지문에 별다른 내용이 언급이 없고 없었죠. 오히려 그게 잦은 월북이 아니라 그냥 흘러 들어온 것처럼 이제 마치 침투하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넣어서 지금 표현을 했고 오히려 우리 측 조사에 의하면 월북 가능성이 많다라고 국방부라든지 또 이제 해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가족들은 채무가 있다 그래서 그게 월북 가능성이 있느냐. 그다음에 공무원 신분증 같은 경우 만약에 가지고 간다면 북한에서는 의외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우대 증표가 될 건데. 우대 증표가 될 텐데 그것도 안 가지고 갔다면 사실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굳이 월북을 하려고 한다면 그 배의 이동 경로가 북한의 육로에서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측 서해안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한 30여 킬로 떨어진 지점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특히 지금처럼 온도가 낮은 시기에 비춰보면 뭔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좀 냉정하게 봐야 될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수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봐도 월북에 대해서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서 A 씨가 북한에 이제 그 조사 나온 팀들한테 얘기한 것을 보고하는 거, 상부에다가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감청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그럼 감청했다는가 하면 오늘 북한이 통지문에 나온 내용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청한 내용은 이제 월북 의사를 있던 걸로 표현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북한 측은 뭐 이제 그거 없던 걸로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그런 잦은 월북 그 얘기를 꺼내면 야, 잦은 월북했는데 거기다 총을 쏘냐? 자기 모순에 빠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28시간 동안 부유물 하나를 이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표류인지 아직까지 월북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는 저는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분이 발견 딱 당했을 때 이게 지금 한국이 아니네. 그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 월북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제 고민을 해보면은 정말 미스테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구명조끼는 밖에 나오면 다 입는데 그 사람만 입는 거냐. 도대체 썰리파라고 하는 것이 배에서 무슨 썰리파냐. 운동화 신어야지. 그리고 아니 그쪽에서 지금 8년을 근무했고 그리고 그쪽에서 또 이 서해 쪽에서 이 선장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 1등 항해사고
누구보다도 조류도 잘 알고 바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월북하기서 그렇게 허름하게 허술하게 준비했느냐. 뭘 준비했어요? 그 사람이 준비한 게. 이게 이거 입는 거 그 누구나 다 입는 거고. 아니 아무 준비 없이 그래 이거 부표 하나 가지고 월북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데 대한 의문들이 있는 거고요. 근데 김 실장님은 그쪽 분야에 일을 해보셨을 건데 네. 지금 정보를 첩보 수준의 이것을 정리하다가 시간이 지체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북은 쉽게 단정을 했어요. 네, 그 부분은 감청이 이제 결정적이죠. 감청이 결정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육지에서 육지로 자기네들끼리 보고하는 것은 유선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하로 광 케이블이 돼 있으면 이것을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배 선상에서 육지로 갈 때는 할 수 없이 유선을 못 쓰고 무선을 쓰거든요. 예. 거의 100% 감청을 한다라고 봐야죠. 예. 만일에 암호화해가지고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암호를 풀어내는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다라고 봐요. 예. 평문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6시간 동안 뭐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고 보고 그때 이제 우리 A 씨가 한 발언들 예. 그 발언들 속에서 우리 정보 당국은 자진 월북의 가능성 그걸 포착해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정부의 대처 관련해 가지고 초반에 이제 발견했을 때 그때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상일 의원님 그랬는데 군에서는 그렇게 사살까지 갈지를 몰랐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후에는 정확한 정보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늦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야당 일부에서는 세월호 7시간 대처에 빗대가지고 지금 공세까지 펼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처참하게 사살당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군과 대통령은 뭘 했느냐 이걸 국민이 묻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 사살 보고된 시간이 33시간 지난 다음에 대통령 입장이 나오고 대통령은 사살되기 전에 3시간 전에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도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그 전날 실종됐을 때 우리 군이 정말 좀 더 수색에 열을 올렸다면 북한도 그걸 감지하고 있었을 거고 또 언론의 상황을 좀 알렸다면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하고 했다면 북한이 그렇게 발견했을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살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예. 우리 어쩌면 언론이 지금 많이 확산되니까 통지문도 보냈을지도 모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난리를 치고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주목을 하고 있다면 북한이 저렇게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월북과 관련해서는 이 군에서 너무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유가족한테 큰 상처를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무엇보다 그럴 동기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상황에 월북을 했다고 단정하면 군은 아마 그렇게 월북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좀 더 가볍게 하려고 모면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유가족한테는 굉장한 상처를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사실은 좀 더 면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정부 발표가 과연 100% 정확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드는 지점이 좀 있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전제하에서 참모들이 어떤 이 행동의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지금 이 상황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어쨌든 외교안보팀이 최근에 이제 물론 통일부 장관도 바뀌었고 안보실장도 바뀌긴 했는데 안보팀의 어떤 업무 패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 문제도 한번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좀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고 또 강력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정신을 훼손한 건 맞지만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김효수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예, 이게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9.19가 왜 필요해요? 글쎄요. 여기에 정전협정이 왜 필요해요? 글쎄요. 이건 21세기 문명사회에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crime against humanity예요.
인륜에 반하는 범죄예요. 뭐 우리 여기 법하신 분들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협약이 지켜지는 전제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그게 상황인데. 핵심이지. 여기에 조항에 무슨 구자에 그게 왜 필요해요? 이게 지금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그것도 28시간 동안 부유물 하나에 기진맥진해서 그러면은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은 우선 그걸 발견한 선장은 그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표류되고 있는 그 사람부터 구조를 해서 먹일 거 먹이고 따뜻하게 보온시키고 그리고 나서 적각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 뒤에 원격을 회복하고 난 뒤에 조사하고 하는 것이 이게 문명사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 부유물 띄워놓고 혹시 뭐 있을까 봐서 빙빙 돌면서 그 사람하고 뭐 몇백 미터 사이에 두고 말을 했다는데 아니 바다에 파도 소리 있는데 10m도 떨어져서 말하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데 몇백 미터 떨어져서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질문은 좋은 질문을 하셨지만 9.19나 여기에 정전협정을 가지고 얘기할 단계는 넘어갔다. 이거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보죠. 협정이라든가 합의를 토대로 뭐가 작동하고 있다면은 비교할 필요가 있지만 사실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상태에서 기준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말 국제법과 국제적 기준에 반하는 아까 인륜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지금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예, 이상일 의원님. 네. 또 아까 조치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오늘 치렀던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 관련 얘기를 바로 서두에서 언급하고 지나가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던데 구체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저는 대통령이 당연히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통령 입장이 나온 것은 청와대 대변인 입을 통해서 아주 간단히 유감과 용납할 수 없다 이 얘기였어요. 국민은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싶어 하는데 국민은 오늘 또 대통령의 육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는데 평화라는 단어는 한 6번 쓰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겠다. 근데 지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수시로 도발을 했습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 대통령 한마디 제대로 했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이 이렇게 사살당했는데 대통령의 육성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넘볼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대통령 오늘 말씀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은 이럴 때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모든 책임 있는 조치를 강구토록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엔에 이 문제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벌써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대통령 단 한 명의 국민의 생명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이런 모습은 굉장히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렇게. 김현우 실장님 혹시 국군의 날 기념사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국군의 날 정상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아주 대단하게 비판을 해야죠. 대통령께서 보고를 서면 보고를 한 번 받고 대면 보고를 3번 받으셨잖아요. 그 서면 보고, 대면 보고를 3번 받으면서 그때마다 하신 말씀이 국민들한테 사사지 공개하라. 그리고 이거는 천인 공노할 짓이다. 만행이다. 그리고 나서 북한한테 분명히 책임 물을 거 묻고 해야 된다.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정부를 뭐 두둔해야 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데 오늘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서훈 NSC 실장이 안보실장이 북한에서 온 통지문을 오후 2시에 발표를 했지만 이것이 도착한 것은 10시거든요. 오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군의 날 시작이 10시였어요. 자,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것 가지고 또 시비 걸려면 또 시비 걸 수 있어요. 왜 그러면은 유엔 거는 못 고쳤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북한을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통지문이 10시쯤 도착해서 그 내용을 아시고 그렇게 톤다운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게 김빼기가 되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두 분이 서로 친서를 한 번씩 받았잖아요.
그럼 이게 따로 다 독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오늘 그 국군에 나갈 때 정말 튼튼한 국방, 그리고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런 네. 국방력, 그거 하려고 하면 당연히 북한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를 줬어야 되는데 이런 친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10시쯤 돼서 이 전문이 도착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훈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은 김경진 의원께 이 질문 한번 추가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 세월호 7시간에 빗댔던 얘기를 했었는데 홍준표 의원 등 여러 사람이 얘기했고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얘기했어요. 대통령과 여권 스스로가 비판해왔던 그 행동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 꺼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이 생겼고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에 대한 보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대통령이나 또 참모들 입장에서는 국민들께 사과의 의사표시를 적절한 여당의 시점에서 일부는 비유가 엉뚱하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글쎄 이제 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실력이 없는 얘기고요. 이 결과 자체만 가지고도 적정한 시점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남북미 관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실장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9월 7일 북원, 그러니까 우리 추석 끝나고 나면 한국을 방문하고 또 일본을 방문해서 서가 새로운 총리를 만나도록 돼 있죠. 물론 뭐 한국에 와서 우리 대통령께서 만납니다. 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오는 것은 크게 보면은 한미 간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북미 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미 간의 문제는 이제 동맹 사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아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핵심 국가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네 나라의 회의체라고 해서 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쿼드 플러스거든요. 여기 한국을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의지를 밝혔지만 이번에 오면 그 얘기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이제 한미 간의 문제다 보고요. 북미 간의 문제는 뭐냐면 7월 달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미 성명을 발표하면서 쭉 비판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 그거 행사한 거 그거 나 DVD 좀 받고 싶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여전히 물밑 접촉은 계속 있어 왔고 그러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안 가더라도 그 밑에 차원에서 바로 밑 정도 차원에서의 회담 같은 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올 때 DVD도 가져오고 27번 오간 친서의 일부분, 그러니까 28번째 친서를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런 것들이 남북한 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지금 어찌됐든 반성문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에 어떤 모멘텀을 주고 북미 관계도 특정한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글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이 통지문으로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태도를 취할 겁니다. 우리는 계속 북한에 책임 있는 태도를 아마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한데 현 정부가 어느 정도 강도 있게 나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 국민 감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마 이제 무시하고 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움이 예상된다. 북미 관계 밀접 접촉이 물밑에서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초에 와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는 현재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옥토버 서프라이즈, 소위 10월에 무슨 충격, 이걸 미국이 지금 상황에서 시도할지는 몰라요. 트럼프가 당선에 도움된다면 시도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대응을 할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당분간은 경색이 워낙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다만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북한 내부에서 그만큼 코로나라든지 내부적인 어떤 붕괴라든지 이런 조짐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북한 내부가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심상치 않은 변이 의외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동안 계속 여기 맞짱 떠론의 고정 패널이신 두 분 또 오늘 특별하게 출연해 주신 김현우 실장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이상일 전 의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